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20도를 크게 웃돌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했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다소 많이 끼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일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도 중부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는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강원도 산간 지방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으로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를 포함하지 않은 높은 구름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일부 약한 비구름이 남해상을 통과하면서 오늘 밤까지 제주도 지방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쪽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북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겠는데요.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서 지방으로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아침에 서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8도, 서울과 청주, 대전, 전주와 대구가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북한 지방도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대를 보이겠는데요. 강계가 0도, 함흥과 평양은 8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5도 등 중서부 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살짝 낮겠지만 남부 지방은 대구가 2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함흥도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비교적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한낮의 기온이 20도를 크게 웃돌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남도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도 산간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조심에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지난 4일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산림, 주택, 축사 등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다방면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서민주택금융재단의 출연금을 활용해서 이재민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피해 농가의 축산시설과 기자재의 복구를 위해서 관련 예산 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축협의 현장진료 컨설팅 지원반과 각 지자체의 긴급 가축 진료반을 통해서 화상이나 연기흡입 피해를 입은 가축이나 또 축산시설의 안전관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불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지금 축사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화재는 예보가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또 다른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축사의 가축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장과 목장의 규모에 적정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축사 내부의 전선 피복 상태와 안전개폐비에
작동 여부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전기 배선과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요. 전선이나 전기기구 주변에 있는 먼지나 거미줄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 보온등이나 환풍기와 같은 전기기구는 검증된 것을 사용해야 하고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축사 내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해 두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확보해 놓고 끝으로 재해에 대비해서 가축공제나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꼭 기억하셔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농과 날씨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이 되면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황사인데요. 위원님, 이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황사가 흙먼지라면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국유사의 기록에도 보면 흙비가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어쩌면 황사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시 영농과 날씨를 오래 함께 하신 전문가님답게 정답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황사는 수천 년 전부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자연현상이지만 미세먼지는 화석 연료의 연소, 배기가스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황사는 아시아의 먼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강수량이 적고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 북부의 광활한 사막지대에서 발생합니다. 봄철 해빙기가 되면 지표면에서 복사열로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 돌풍을 타고 멀리 우리나라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네, 황사 역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축도 사람 못지않게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축도 황사에 노출되게 되면 호흡기 질병과 같은 것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꼭 해야 합니다. 황사의 발령 단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요. 황사 예보가 발령되면 방목장에 있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황사특보가 발령되면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축사와 시설 등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서 황사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막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노지에 쌓아둔 사료용 볏짚이나 건초 등은 비닐이나 천막지로 덮어서 황사가 묻지 않도록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황사특보가 해제될 경우에는 축사 주변과 내외부 및 가축의 먹이통이나 가축과 접촉되는 그런 기구류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어내고 소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황사에 노출되면 가축 역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맘때 황사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축관리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급여해서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송아지는 아침 저녁으로 바깥의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는 보온을, 낮에는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또 일광욕과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야외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고 방목할 소들은 15일 전부터 축사 밖에서 사육을 함으로써 방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돼지를 말씀드리면요. 돼지는 기온차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 번식이나 성장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소에 환기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또 이맘때는 닭의 관리도 중요한데요. 닭 중에서도 산란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알을 많이 낳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알 낳는 정도와 해의 길이에 따라서 사료 양과 조명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또 온도 유지를 위해 밀폐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나
배설물의 먼지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는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질병에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질병에 주의가 필요합니까? 네,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발굽이 2개인 소나 돼지와 같은 우제류에 있어서는 구제역을 저희가 주의해야 하고, 또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의 경우에는 조류독감, 즉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주의를 계속해야 합니다만은, 현재 가장 우려되고 있는 또 유의될 질병은 양돈 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경우 주변국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얼마 전 정부에서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기세가 줄어들질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7일에는 중국령 티벳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이제 중국 전체로 보면 남부에 있는 섬인 하이난성을 제외하고는 중국 전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되었습니다. 네, 1960년에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유럽에서는요, 이 질병을 근절하는 데만 무려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강도 높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그 강도 높은 대책 중에 그 사례가 경기도를 들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게 하는데, 부득한 경우에 음식물을 사료용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함으로써 80도씨에서 30분 정도를 가열한 그러한 잔반만을 사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반드시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만큼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구제역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제역은 역시 예방 수칙에 따라서 철저한 예방과 소독이 필요한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구제역 백신을 100% 접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위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접종 시에 백신 온도는 20도 내지 25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된 백신은 상온에서 2~3시간 두어서 적정 온도로 맞춘 후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사침의 길이는 자돈용은 1인치, 성돈용은 1.5인치로 하고 굵기는 18 내지 19G 규모가 적당합니다. 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위생적인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주사침으로 5마리 이내로만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행히 구제역과 더불어서 조류 인플루엔자 역시 올 들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발생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법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무엇보다도 첫째도 소독, 둘째도 소독, 아주 예방을 위주로 하는 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산 농가에서는 농장의 진입로나 축사의 내부,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비로까지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소독을 잘 해주셔야 하고요. 또 발판 소독조를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주기적으로 소독액을 교환해 주셔야만이 소독 효과가 좋습니다. 네, 철저한 방역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산란계 사육 지역 중 한 곳이죠.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영중면, 영북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철 가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몸이 건강하려면 먹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품질 좋은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축 먹이용 사료 작물은 사실 가축의 건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는 소비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파종은 물론이고 수확과 건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파종을 준비해야 되는 사료 작물부터 짚어볼까요? 네, 4월과 5월에는 사료용 옥수수와 그리고 수단그래스를 파종하기에 알맞는 시기입니다. 사료용 옥수수는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파종 적기는 4월이기 때문에
4월 중에 파종을 마쳐야 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 필요한 종자와 비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사료작물인 수단그레스는 기온이 높고 건조한 지방에서 재배가 잘 되는 사료작물인데요. 가뭄에 강한 사료작물이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는 4월 하순, 중부지방에서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에 파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작물별로 파종 적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파종이 아닌 수확을 해야 되는 사료작물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동계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지금부터 서서히 수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탈리안 나이그라스의 수확 시기는 조생종은 5월 초순이 알맞고요. 중만성종은 5월 중순이라서 하순이 수확 적기입니다. 수확 전에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셔서 최소 4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잡아야 하고 아침 이슬이 거치는 오전에 배기를 시작해서 작업이 끝나면 잘라놓은 풀들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3일이나 4일 정도 건조하면 양질의 이탈리안 라이스 건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곧 수확을 준비해야 하는 곳이죠. 대표적인 이탈리안 라인 그레스 산지죠. 전라남도 장흥군의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의 포도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포도 시설하우스를 관리하던 중 포도나무 잎의 가장자리가 황화된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증상의 원인을 알려주세요. 네, 칼륨 결핍에 의한 증상이라고 진단해 주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네, 포도잎에서 발생하는 칼륨의 결핍 증상은요. 토양 습도가 높거나 여름에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된 그런 포도원에서 발생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칼륨이 결핍되면 잎에 있는 가장자리의 잎맥에서 황화 현상이 일어나다가 점차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고 나중에는 잎이 괴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 알의 과립이 작게 되거나 아니면 착색이 지연될 수가 있고요. 나무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면 등숙이 불량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이 부족한 칼륨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칼륨은 이 마그네슘과 서로 기량작용, 즉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마그네슘이 많으면 칼슘의 흡수가 저해되고요. 특히 잎에도 마그네슘 함량이 높게 되면 칼슘의 흡수가 저해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질소비료가 많이 주게 되면 역시 칼슘 흡수가 저해되기 때문에 질소비료 주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붕소나 망간 같은 미량 원소를 시이용해 줌으로써 칼슘 흡수를 촉진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황산가리액을 옆면 시비해 주는 것도 칼슘을 보충해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병해충 상담소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도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이 적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